네, 이번 시간에는 9장 프로젝트 리소스 매니지먼트 자원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에서 자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사실이 있죠. 일반적인 인적 자원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물적 자원, 그다음에 투입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모두 자원에 해당되겠지만은 비용은 원가 관리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그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반적인 순서는 이제 프로젝트 자원 관리 개요가 있고요. 총 6개의 프로세스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원 관리 계획 수립과 자원 산정 이 두 가지는 바로 기획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원 확보와 그 다음에 이제 팀 개발 그리고 팀 관리 요 세 가지는 실행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겠고요. 나머지 이제 자원 통제는 말 그대로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프로세스 그룹별로 구분하기도 하겠지만은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자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팀원뿐만 아니라 자재, 장비, 공급업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모두 자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은 맨 처음에 자원관리 계획 수립이나 자원 활동, 자원 산정, 자원 확보 여기까지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팀 개발, 팀 관리는 말 그대로 팀이 들어가 있죠. 팀자가. 즉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면 즉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그러한 인적 자원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자원 통제는 물적 자원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물적 자원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제 자원에 대한 활용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느냐라는 게 적절하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고 통제는 인적 자원은 잘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팀 관리로서 우리가 그 좁은 의미의 관리 통제라는 말 자체가 좁은 의미의 관리다 이렇게 우리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통제는 아니지만 실행 동안에 사람을 잘 관리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팀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재 장비와 같은 그런 물적 자원은 우리가 통제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내용들을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자원관리 계획 수립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자원관리 계획서가 나와요. 이 자원관리 계획서 안에는 팀을 관리하는 방법인 팀관리 계획서와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물적 자원 관리 계획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그 팀 관리 계획서에는 이제 역할, 책임, 조직도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과 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이라 그러면은 자원관리 계획서 안에 들어있는 물적 자원관리 계획서에는 자원을 말 그대로 장비나 자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방법을 이제 여기다 계획하는 거죠. 두 번째는 활동 자원 산정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케줄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활동이죠. 그래서 스케줄 액티비티를 연상하면 되는데 각각의 액티비티별로 어떤 자원이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resource requirement라고 얘기를 하는 자원 요구 사항이 바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업 덩어리별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액티비티 단위가 아닌 워크 패키지 단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액티비티 단위죠. 이 작업 단위별로 어떤 종류의 자원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걸 우리는 활동 자원 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자원 요구 사항과 이 방법에 의해서 필요한 시점에 자원을 확보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을 확보하게 되면 인적 자원에 대한 것들도 확보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물적 자원에 대한 것들도 확보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실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확보된 목록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목록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팀 배정표, 사람의 경우는 팀 배정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적 자원의 경우는 실물 자원 배정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은 목록이죠. 그 확보된 시점마다 계속 업데이트된 목록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물적 자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또 활용되고 있는지, 남은 양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원 통제에 가서 통제하면 되는데, 인적 자원의 경우, 사람의 경우는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의 경우는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팀 개발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실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팀의 능력 또는 개인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높이는 목적은 뭡니까? 프로젝트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인과 팀의 능력을 높여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팀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팀 개발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났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가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팀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동시에 그러한 결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되는 거죠. 팀의 성과를 높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성과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팀원들의 성과가 어떻게, 개인의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거에 따른 피드백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팀원들 사이에 이슈가 있다면 이슈도 해결을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팀 관리를 하는 거죠. 팀이 무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경우는 또 다른 팀에 대한 추가 교육이라든지 추가 활동, 이런 걸 개발 활동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팀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그러한 노력을 여기서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에 자원 통제 프로세스는 물적 자원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물적 자원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제 자원의 활용률을 비교를 해가지고 추가를 할지, 또는 이런 새로운 장비를 더 도입을 할지, 자재를 더 충원을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자원 통제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원관리에 대한 개념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죠. 프로젝트 자원관리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식별하고 그 자원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일반적인 자원관리의 개념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획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는 자원관리 계획 수립과 자원 활동 산정, 그 다음에 실행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는 자원 확보, 팀 개발, 팀 관리, 그 다음에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의 자원 통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자원관리 계획 수립은 팀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그것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계획하는 프로세스다 그랬어요. 바로 다음 프로세스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산정, 확보,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활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프로세스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활동 자원 산정은 이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장비, 자재,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종류와 수량을 산정하는, 추정하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는 그 자원관리 계획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자원 요구사항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계획된 자원을 이제 필요한 시점에 확보를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 사람도 확보해야 되겠지만 기타 장비나 자재 이런 것들도 필요한 시점에 확보를 하는 것들도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록이 나와야 되겠죠. 자원 목록이 그 시점에 확보된 목록이 나오는데 물적 자원일 경우는 실물 자원 배정표라고 얘기를 하고, 인적 자원의 경우는 팀 배정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PMBOK에서는 번역할 때 실물 자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물적 자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통일을 하지 않고 이것을 번갈아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물 자원, 물적 자원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람을 뽑았으면은 그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의 역량 또는 팀으로서의 역량, 같은 팀워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높이기 위해서 뭔가 해야지 되는데 그걸 우리가 팀 개발이라는 거죠. 개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단순하게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팀으로서는 뭐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갈등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또는 팀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팀을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어떤 팀 성과로 나오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거를 팀 개발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팀원들이 그런 교육을 시켰더니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갖고 성과가 없다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뭐 추가 교육을 시킨다든 이런 노력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팀원들에게 이런 성과를 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도 제공해야지 되겠고, 또 팀원들 사이에 이슈가 발생하면 그것도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팀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관리해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팀 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팀 개발과 팀 관리는 동시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자원 통제는 물적 자원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물적 자원을 예정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 대비 실제 자원 사용에 대한 사용 정도를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변경 요청을 통해서 추가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개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보면, 자원관리 계획 수립의 산출물은 자원관리 계획서, 그래서 그 안에는 팀관리 계획서, 물적 자원관리 계획서 같이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팀이 함께 일하는 규칙도 같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활동 자원 산정은 활동별로 어떤 종류의 자원이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추정을 하는 자원 요구 사항이 그 아웃풋으로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자원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 확보된 자원에 대한 목록, 사람에 대한 목록은 팀 배정표고, 그 다음에 장비 자재에 대한 목록은 실물 자원 배정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을 뽑았으면 팀 배정표에 따라서 배정된 인력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성과를 높이기 위한 팀워크 또는 개인의 역량이나 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바로 팀 성과를 낼 수 있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평가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성과를 냈는데, 팀 성과를 냈는데 지속적으로 그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걸 팀 관리라고 표현을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로 교육이나 추가 어떤 팀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노력 또는 책임과 역할에 대한 변경 등등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원 통제는 그 자원에 대한 그 사용할 수 있는지, 물적 자원을 계획 대비 실제 자원의 사용을 활용률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 요청을 통해서 그 뭔가 조치를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 자원에 대한 개념은 이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적 자원에는 장비, 자재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고, 인적 자원의 경우는 사람, 직원 이런 걸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프로젝트 자원 관리라는 지식 분야가 있고 이해관계자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장에 있죠. 근데 일부 중복된다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이 자원이라는 거, 프로젝트 자원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바로 프로젝트 팀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프로젝트 팀원도 이해관계자죠. 팀을 중심으로 하는 팀을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를 얘기를 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관리는 바로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관리에서 수행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자원에 포함은 되지만 여기서는 내부 팀원들이냐 외부 이해관계자냐를 구분하고 있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프로젝트 팀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도 관리해야 되고 팀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관리하는 게 자원관리에서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는 그런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사람을 뽑고 관리하고 동기부여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될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사람 관리, 팀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적 자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물적 자원들에 대한 장비, 자재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 그 다음에 구성, 공급, 재고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당연히 리스크가 발생을 하겠죠. 자원이 부족하면 가장 흔한 게 뭐예요? 일정 지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제 너무 자원을 너무 많이 확보했다. 특히 물적 자원 같은 거는 너무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이 적게 드는 거죠. 그리고 재고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새로운 실무 사례 추세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사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 자원관리의 첫 번째 프로세스는 자원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자, 자원관리 계획 수립은 뭐냐? 자원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팀 자원, 사람이죠. 인적 자원, 그 다음 물적 자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얼만큼 필요한지 산정하고 필요한 시점에 확보하고 그들을 될 때 쓸 수 있도록 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리를 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프로세스다라는 거죠. 방법. 그러니까 팀 자원과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프로세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여기서는 프로세스에서는 일반적으로 팀원뿐만 아니라 공구업체나 자재, 장비, 서비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자원계획 수립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자원관리 계획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하고 문화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죠. 뭐냐면 우리 기업 문화에서는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뭐 인사발령 내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서양의 프로젝트에서는 많은 경우에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신경 쓰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프로젝트 매니저가 PM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훌륭한 자원들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인력들을 확보해갖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자원 확보에 대한 방식들을 상당히 신경 많이 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이제 자원을 적절하게 기획하려면 우리 자원에 대한 가용성뿐만 아니라 어떤 경합을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효과적인 자원이라는 것은 무조건 인력을 많이 확보해 두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배분, 배정,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원가나 범위와의 적절한 조절, 통합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돼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자원관리 계획 수립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원관리 계획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원관리 계획서는 팀관리 계획서, 사람에 대한 팀관리 계획서와 자재에 대한 물적 자원관리 계획서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동시에 이제 팀을 운영하는 규정인 팀 헌장도 같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프로젝트든 전반적인 내용과 권한, 그 다음에 예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도 있겠고요.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야지 되죠. 해야 될 일들을 봐야지 되겠고요. 또 일정에 맞춰서 자원을 충원할 수 있는 계획도 있어야 되겠고요. 원하는 요구사항도 만족하기 위한 자원을 계획해야 될 것들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런 자원들을 뽑기 위해서 어떤 인력이 있느냐. 그래서 이해관계자 목록을 보면서 여기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그걸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인력을 구성하고 계획하는데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관계자들 관리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자원관리 계획 수립의 데이터 흐름도는 좀 더 상세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자원관리 계획 수립 프로세스 흐름도를 데이터 플로우를 잠깐 보시면은요. 우선 첫 번째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웃풋은 바로 뭐예요? 자원관리 계획서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팀 헌장도 물론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원관리 계획서예요. 자, 자원관리 계획서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자원을 분류하고 배정하고 관리하고 복귀하는 방법.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역할 책임도 들어가고 조직도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일반적인 팀 관리 계획서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자원에 대해서는 물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 계획서가 이제 전체 자원 관리 계획서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 관리 계획서는 팀 관리 계획서와 물적 자원 관리 계획서가 모두 포함되는데, 개인에 대해서, 인력에 대해서는 역할 책임, 조직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이제 팀 헌장 같은 경우는 팀 운영 규칙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경우 어떻게 팀으로서 같이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을 얘기를 하는데, 의사소통 지침이라든지 또는 팀이 의사결정하는 지침이라든지 갈등 해결 또는 미팅을 할 때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팀 헌장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인풋사항을 한번 보죠. 우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프로젝트 차트, 프로젝트 헌장이죠. 뭐 당연히 프로젝트 헌장에는 프로젝트 전반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고 중요한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자원관리 계획에다 반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자원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재무적인 그런 자원들 이런 것들을 헌장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자원관리 계획에다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 될 문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중에서 첫 번째가 품질 관리 계획서입니다. 자, 품질 관리 계획서는 품질 수준, 우리가 품질 목표를 정하고 그 품질 수준을 달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겠죠. 즉 필요 자원에 대한 어떤 수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 품질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이런 정도의 품질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자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자원 관리 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중에서 이제 그 범위 기준선이죠. 그래서 특히 범위기준은 대표적인 건 아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범위기술서와 WBS인데요. 거기를 보면은 주요 인도물들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주요 인도물들에 대한 자원의 종류 또는 수량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인도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인도물은 특정 이러이러한 자원이나 이만큼의 자원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범위기준선의 또 WBS를 통해서 우리가 보거나 아니면 뭐 범위기술서를 통해서 주요 인도물에 대한 소요되는 자원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문서를 보시죠. 프로젝트 문서는 우선 첫 번째 프로젝트 스케줄, 일정이 나와 있어요. 이건 왜 필요하냐면은 자원에 대한 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시점에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계획 세우기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일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줄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요구사항 문서가 나와 있는데요. 요구사항 문서 중에서 요구사항 문서에 당연히 요구사항 목록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요구사항에서는 분명히 이러이런 자원과 이 정도의 양의 자원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또 참고하거나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대장 같은 경우는 리스크 목록이 있는데요. 그 리스크 목록 중에서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해서는 이러이러한 인력이 추가로 더 필요하겠다, 또는 이러이러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리스크에 대비한 소요 자원에 대한 것들을 예상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에 있는 이해관계자 관리대장 같은 경우에는요,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을까?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에는 당연히 이해관계자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록 중에서 자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을까라는 것을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자원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특정 자원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자원 계획에다가 반영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원관리계획서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많은 아웃풋 그 자원관리계획서가 또 다른 그 프로세스의 인풋으로 이렇게 쭉 쓰이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관리계획은 팀관리계획서와 물적자원관리계획서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을 분류, 배정, 관리, 복귀하는 방법, 역할과 책임, 조직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우선 기본은 당연히 이 자원관리계획서는 뭐가 있어요?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9.2부터 9.6에 해당되는 요 부분들이 바로 뭡니까? 자원관리예요. 그래서 활동 자원을 산정하는 방법,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 팀 개발 및 관리하는 방법, 자원 통제하는 방법이 여기 적용이 되는 거죠. 수행하는 방법이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수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하나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예산 책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위 말해서 자원의 요율, 그래서 단가가 얼마인지, 얼만큼 쓸 수 있는 자원인지, 뭐 출장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비용, 예상 비용 등을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데, 특히 자원과 관련된 그러한 그 내용들이 이제 예산 책정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겠고요. 그다음 활동 자원산 등은 당연히 여기 방법이 나와 있다 그랬지만은 당연히 자원을 식별하는 방법, 자원 정량하는 방법을 참고하면 되겠고요. 또 자원관리계획서에는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면 되겠고요. 또 자원관리계획서에는 팀원을 보상하고 피드백을 어떻게 한다든지, 교육은 어떻게 제공하고, 팀 성과에 대한 훈육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팀관리 같은 경우는 자원을 관리하고 복귀하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어서 참고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마지막 자원 통제는 물적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복귀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방법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제 다른 지식 분야죠. 뭐 품질 관리에서도 죄송합니다. 품질 관리가 아니라 의사소통 관리죠. 의사소통 관리에서도 자원관리 계획서가 다 필요한데, 특히 의사소통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이 자원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팀 자원의 분류, 할당,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자원관리 계획서에는 우리 조직도가 나와 있어요. 그 조직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하는지 보고책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보고책에 따라 우리는 의사소통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역할과 책임 조직도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들도 당연히 그 조직도에 나와 있는 역할과 책임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들에게 역할과 책임이나 조직에 맞는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바로 의사소통 관리 및 감시에 해당되겠죠. 또 자원관리 계획서에 특별한 관리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게 리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특정한 방법이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리스크를 식별할 때도 요거를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할 때는 이 자원 계획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뭔가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든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래서 대응을 위해서 배정된 자원을 적절하게 조율하기 위해서 자원관리 계획서를 참고를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느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그거에 맞춰서 그럼 우리가 이러한 리스크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인력을 투입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달관리 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조달관리 계획 수립일 때는 이제 어떤 품목을 조달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직접 메이크 할 것인지 아니면은 바이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 특히 바이 할 부분에 대해 결정하는 거죠. 근데 특히 구매를 할지 임대를 할지 그런 자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제 내려서 조달 계획으로 수립을 할 때 참고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관리에도 필요한데, 이해관계 참여계획 수립할 때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 자원관리계획서에도 각종 팀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들어있어서 팀원들도 당연히 뭐예요? 이해관계자예요. 그래서 그들의 역할과 책임이 포함된 이해관계자 전체에 대한 참여계획 수립도 같이 포함이 되겠고요. 참여 감시 같은 경우는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자원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팀원 관리 방법에 따라서 똑같이 이해관계자들 중에서도 팀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팀 헌장이라는 부분들은, 이것은 팀 운영 규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 갈등 또는 회의, 이런 각각에 대한 지침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여기서 이 팀 헌장은 주요하게는 우리 같은 자원관리 지식 분야에서 팀 개발과 팀 관리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팀 개발할 때는 특히 팀 운영 지침이나 운영 방식을 여기서 참고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팀 관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결정이나 회의, 갈등 해결의 지침에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이해관계자 참여관리.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해관계 참여관리의 인풋으로 쓰이지 않고, 팀 헌장은 툴스 앤 테크닉, 즉 도구 및 기법으로 이 팀 헌장이 쓰여집니다. 이 이해관계자 참여관리에서는요, 도구 및 기법으로 쓰이는데, 팀 규칙은 결국은 이제 그 도구 및 기법에 보면 팀 규칙이라는 건데, 팀 규칙이라는 것 자체가 팀 헌장에 의거해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 참여관리의 도구 및 기법에 기본 규칙이 있는데, 그게 여기서 만든 팀 헌장에 의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원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서 인풋, 툴스 앤 테크닉, 아웃풋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에서 첫 번째는 프로젝트 헌장입니다. 자, 프로젝트 헌장은 프로젝트 전체, 그러니까 계략적인 수준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는.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원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전 승인된 재무자원, 즉 경영층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프로젝트 수행해라 라고 승인된 예산이 있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에 맞춰, 예산 범위 내에 맞는 그런 자원 편성, 자원 계획이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중에서 품질 관리 계획서입니다. 품질 관리 계획서에는 품질 목표, 즉 품질 표준이라고 하는 품질 수준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이 자원을 결정할 때 품질 수준을 달성하는 위한 그러한 자원 편성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위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WBS를 이렇게 만들죠. 그럼 WBS를 만들면 이 범위 기준선에 확정된 이 WBS의 하나하나의 작업 요소들에서 나오는 인도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자원이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나오는 인도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자원과 어떤 종류의 자원과 수량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될 때 참고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프로젝트 문서들입니다. 먼저 일정, 프로젝트 스케줄이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떤 일정이 필요한지, 특히 어떤 액티비티, 활동에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기 위해서 일정이, 스케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자원, 액티비티별로 어떤 종류의 자원이 얼마큼 필요한지
어느 시점에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스케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문서에 나와 있는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원의 종류와 양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대장에 있는 리스크들 중에서 그 리스크를 고려해서 자원을 편성을 해야 되겠죠. 자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 리스크 관리대장에 있는 어떤 특정 리스크를 고려해서 그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한 또는 그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자원 편성, 자원 계획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이해관계자 목록과 그들의 기대 요구, 이런 신상 명세가 들어있는데 이 명단을 보고서는 우리 프로젝트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투입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들 명단 중에서 자원을 편성하거나 자원을 또 확보하거나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자원을 확보하기 쉽겠다. 이런 그 예를 보고서는 그런 상황을 보고서는 그 필요로 한 자원을 계획하고 나중에 투입하기 쉽게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기타 이제 기업 환경 요인, 어떤 문화적인 거, 우리 조직의 구조라든지 시장 여건에 이런 인력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조달할 수 있는지 이런 그 부분들을 가능한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업 환경 요인이고요. 조직 프로세스 자산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관리 계획서 템플릿, 과거에 썼던 템플릿 또는 우리의 정책과 절차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그 프로젝트 자원관리 계획 수립의 도구 및 기법입니다. 도구 및 기법의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부분들이고, 자원을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는 쉽게 인사명령 낼 수 있지만 서양 문화에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동원해가지고 인력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인력을 뽑아오기 위한 그런 펑셔널 매니저들과의 협상이라든지 또 직원들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이런 것들 또 직원을 뽑아오는데 얼만큼 시간이 소요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경우에 따라서는 노사 규정까지도 노사 전문가들까지도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고 물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물류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데이터 표현 방법인데요. 데이터 표현 방법은 이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팀원들의 역할과 담당 이런 것들 형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계층 구조로 나타나는 방식과 두 번째 매트릭스로 나타나는 방식, 세 번째 텍스트로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흔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계층 구조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계층 구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매트릭스는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라는 것은 일종의 글로 표현하는 이러한 형태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팀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또는 품질 관리를 위해서 의사소통 관리를 위한 계획서 리스크 관리 계획서, 품질 관리 계획서,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에도 팀원들에 대한 배정 이런 것들이 사실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누가 어떤 리스크 관리를 책임질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갖고 각각의 리스크들에 대한 책임 담당자들이 정해져야 되겠고요. 품질 관리를 위해서도 당연히 그 품질 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도 들어가야 되겠고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고 하는 일련의 책임을 누가 가질 것인지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명시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팀원들의 역할은 이제 기본적으로 각 워 패키지에 담당자들이 배정이 되고 팀원의 역할과 담당을 명확히 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세 가지 계층 구조, 매트릭스, 텍스트 형식으로 팀원들의 역할과 담당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계층 구조형 도표죠. 계층 구조형 도표는 크게 WBS, OBS, RBS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WBS는 우리 범위 관리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형식이 되겠고요. 해야 될 범위를 나열하는 거고, 조직 분류 체계는 말 그대로 조직 구조인데, 조직 구조 자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말 그대로 이런 계층 구조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조직 분류 체계, OBS, Organizational Breakdown Structure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위 레벨에다가 필요한 활동이나 작업 패키지까지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조직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매트릭스 방식에서는 자연스럽게 OBS와 WBS를 크로스 시켜가지고 역할을 하는데,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자원에 대한 종류를 나타내는 자원 분류 체계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래서 물적 자원에는 장비, 재료, 서비스, 이런, 서비스는 아니겠죠. 그래서 장비에는 어떤 장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료에는 어떤 재료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자원 분류 체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책임 배정 매트릭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책임 배정 매트릭스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거죠. 매트릭스 기반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A라는 작업, B라는 작업, C라는 작업 덩어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는 부서나 팀, 1팀, 2팀, 3팀, 4팀. 그래서 A라는 작업은 1팀에서 담당하고, B라는 작업은 3팀에서 담당을 하고, C라는 작업은 2팀에서 담당한다. 이런 형태를 우린 책임 배정 매트릭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what. 그게 바로 뭐냐 하면 WBS죠. WBS.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것들이에요. 그럼 이거는 누가 수행할 것이냐, who. 이거는 바로 A팀, B팀, C팀에서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가지고 A라는 업무는 1팀에서, B라는 업무는 2팀에서, C라는 업무는 3팀에서 한다라는 이런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계획하는 걸 우리는 바로 RAM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영어로 책임 배정 매트릭스 또는 책임 할당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Responsibility Assignment Matrix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통상 RAM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위 수준의 RAM을 만들게 되면 WBS 단위별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심지어는 하위 수준의 책임 배정 매트릭스에서는 세부적인 역할과 책임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팀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별로 어떤 책임과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은 RACI 차트. 그래서 R은 responsible, 담당, 그리고 A는 accountable, 책임, C는 consult, 즉 자문 또는 논의할 사람, 그다음에 I는 inform, 그래서 정보 통지, 정보의 제공,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는 부분들인데요. 똑같이 만약에 여기는 김 아무개, 이 아무개, 박 아무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A라는 업무, B라는 업무, C라는 업무, D라는 업무인데, 이 안에다가 이 사람은 responsible, 담당자다. 이 사람은 accountable, 이 업무에 대한 책임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자문 또는 논의를 할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는 정보를 제공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그 역할을 이 안에다 쓰는 이러한 매트리스 방식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responsibility 그러면 우리 역할과 책임, role and responsibility를 책임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responsibility라는 단어가 자체가 나오면은 책임이라는 단어보다는 담당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야 돼요. 왜냐면 accountability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책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책임이라는 뜻으로 만약에 쓰인다 그러면 responsibility는 책임보다는 담당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responsibility는 accountable은 뭐냐면은 responsible 책임 플러스 authority 그러니까 어떤 책임과 권한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올 때는 accountable은 책임, responsible은 담당으로 번역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세 번째는 텍스트 기반 도표 그래고 우리 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직무 기술서, position description 또는 job descrip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는 역할, 책임, 담당, 권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글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의 업무는 어떤 업무고 담당은 어떤 뭘 담당하라고 권한은 어떤 권한을 갖고 이러는 역량과 자격을 갖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리더들은 프로젝트 리더들은 이러이러한 역할과 책임, 담당,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그 직무 또는 job별로 그 텍스트로 표현하는 이러한 형태, 대표적인 게 이제 직무기술서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번째 조직론을 이용합니다. 조직론은 일반적으로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그러한 그 학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개인이나 팀 단위 행동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제 조직론에 명시된 어떤 기법 그걸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조직론에는 여러 가지 조직 형태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 형태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 어떤 이런 조직 형태는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조직 구조의 형태를 봐가지고 우리 프로젝트에서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직론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조직 구조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구조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는 장점과 단점 이 두 가지들을 여러 가지 조직 형태의 장점과 단점을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조직 구조를 구성을 하는데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미팅입니다. 미팅. 그래서 미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플래닝 미팅을 얘기를 하는 거죠. 플래닝 워크숍.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원관리 계획 수립의 아웃풋은 뭐냐면 자원관리 계획서죠. 자원관리 계획서는 실제 다음 우리가 뒤에 나오는 프로세스들 자원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할당하고 관리하고 복귀시키는 방법까지 다 계획되는 건데 크게 보면은 인적 자원에 대한 팀 관리 계획서와 물적 자원에 대한 물적 자원 관리 계획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는데 이 밑에는 이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여기다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어떻게 자원을 식별할 것인지에 대한 자원을 식별하고 계량화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인력을 우리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찾아낼 것이냐 하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RBS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고요. 또 필요한 그 물적 자원 재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량화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우리는 그 단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재 같은 경우나 물적 자원은 구매하면 되겠지만 인적 자원 같은 경우는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미리 계획해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할과 담당 업무. 역할과 시기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는데 역할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권한도 주어져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담당 업무도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모두 같이 여기다가 표현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원관리 계획서에 들어가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조직도죠. 조직도, 프로젝트 조직도. 그래서 그 조직 사람들 사이에 프로젝트 팀원들 사이에 보고 체계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조직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팀의 자원 관리 그랬습니다. 프로젝트 자원 관리라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충원 관리 계획이나 마찬가지예요. 충원 관리 계획에서 사람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충원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보내겠다라는 그런 그 내용들을 미리 계획해야 되는 거죠. 특히 프로젝트에서는 사람들이 프로젝트에서 그 일이 막 끝났을 때 다른 프로젝트로 옮겨가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프로젝트에서 복귀 또는 내보내는 방법들을 우리는 미리 사전에 계획해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이 자원관리 계획서에는 교육, 팀원들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계획도 미리 들어가야 되겠고요. 필요한 교육들을 생각해서 넣어야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교육을 포함한 팀 개발 방법, 그래서 팀 육성 방법,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대표적인 방법은 교육이지만 팀의 능력, 팀의 역할, 그리고 팀워크를 위해서는 팀 개발 방법을 미리 계획해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 통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물적 자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최적으로 우리가 보관을 할 것인지, 또 투입하고, 그 다음 재고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다음 자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등등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자원 통제에서 최적화 방법을 계획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정계획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recognition 이랬는데 흔하게 얘기를 하면은 프로젝트에서 일정한 성과를 낸 사람한테 인정, recognition 또는 포상, 우리는 보상 또는 포상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은 뭐 미국 사람들은 뭐 recognition이라는 인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성과를 낸 사람한테 또는 팀에게 포상하는 포상 계획 같은 것들도 미리 수립해 둬야 되겠죠. 자, 자원관리 계획 수립에는 이런 자원관리 계획서뿐만 아니라 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팀 헌장입니다. 그래서 팀 차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그 팀을 운영하는 지침이에요. 팀을 운영하는 지침.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뭐 교육을 받는 데인지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룹으로 하게 되면은 항상 만드는 게 뭡니까? 그라운드 룰 이런 거 만들죠. 서로 우리가 하면서 지켜야 될 그러한 규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거창하게 규정이 아니라 여기서만 팀 헌장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의사소통 지침이라든지 우리끼리 의사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사결정 기준과 절차라든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그 다음 미팅에 대한 지침, 그 다음에 팀에 대한 중요한 협약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 협약까지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동안에 팀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지침을 미리 만들어 두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행동 강령, 그러니까 그라운드 룰이라든지 의사소통 방법, 의사결정 방법, 회의에 대한 예절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만드는 게 팀 헌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는, 기타 이제 프로젝트 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에, 우리가,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이런, 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것은, 이런 전제하에, 즉, 가정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에는 이만한 인력이 이때 투입이 돼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느냐? 전제가 되는 가정사항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또는 이건 외주 주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의 자원계획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가정사항 기록부에 그런 가정사항 목록을 기록한다라는 거고요. 또 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에 발생될 수 있는 새로운 리스크들이 있으면 그걸 리스크 관리 대장에다가 업데이트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인력을 우리가 앞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생각을 한다. 근데 이런 인력은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리스크로 등록을 해갖고 그것을 대응 전략을 미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대장이 필요한 거죠. 자, 프로젝트 자원관리의 두 번째 프로세스는
활동자원 산정이죠. 자, 활동자원 산정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 프로젝트에서 각각의 작업 덩어리들인데 그 작업 덩어리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사람 또는 장비, 자재 이런 것들이 어떤 종류의 자원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추정하는 그러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의 종류와 수량 또 경우에 따른 특성까지 정하는 게 바로 여기서 정해야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활동 산정 프로세스는 원가 산정 프로세스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거죠. A라는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에 우리 스킬 레벨이 1등급인 인력을 한 명 투입하느냐 또는 2등급인 사람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소요되는 원가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하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수행하지 않고 전문가 예를 들어 컨설턴트로 활용한다. 그러면은 같은 자원이라도 자원의 종류가 달라짐으로써 우리가 원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 산정과 이 활동 자원 산정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ITO를 보면은요,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 이 활동 자원 산정의 아웃풋은 뭐냐면 자원 요구 사항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resource requiremen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원 요구 사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산정된 자원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같이 나오는 게 이제 산정 근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정했느냐에 대한 것들이 같이 나오게 되고 또 자원에 대한 종류를 우리 계층 구조로 표현하는 자원 분류 체계도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자원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하면 되겠고 범위 기준선에 있는 각각의 작업들에 대해서 인도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어떤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결정할 때 쓴다라는 거죠. 즉 제품 범위.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동 단위에서 액티비티 레벨에서 얼마에 어느 시점에 어떤 자원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추정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핵심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주요 과정들을 고려하거나 아니면은 이미 정해진 원가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를 미리 알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력이 실제 언제 어떻게 가용한지에 대한 소위 말하는 자원 수량이나 기술 수준 등 자원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자원 달력도 고려해야 되겠고 뭐 기타 이제 리스크도 고려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풋에서 우리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럼 활동 자원 산정의 데이터 흐름도를 좀 더 상세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자원 산정은 프로젝트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한 사람, 자재, 장비 또는 뭐 보급품의 종류나 수량을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 어떤 종류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활동 자원 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원의 종류와 수량, 뭐 특성 이런 것들을 이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액티비티별로 필요한 자원들의 수량, 특성, 종류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아웃풋에는 당연히 뭐예요? 활동 자원을 산정을 했으니까 산정된 결과는 바로 자원 요구사항, resource requirement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거죠. 물론 이걸 산정하는데 기준했던 기준서도 나오겠고요. 어떤 자원이 얼마큼 필요한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RBS라고 얘기하는 자원 분류 체계, 자원들의 종류를 분류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원에는 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다. 인적 자원에는 뭐 프로그래머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고 코스트 엔지니어가 있고, 그래서 프로그래머에는 C++ 프로그래머, 자바 프로그래머 이런 것들이 있고, 물적 자원에는 장비, 자재가 있는데 장비에는 뭐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고 이런 장비, 이렇게 분류 체계를 최종적으로 자원 요구 사항이 나오게 되면 분류 체계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자원 요구 사항과 자원 분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인풋은 한번 뭐가 있나 보죠. 우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에 나오는 자원 관리 계획서. 자원 관리 계획서는 앞에서 만들었습니다. 9.1의 산출물이에요. 자원을 식별하고 정량화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우리가 뭘 하면 돼요? 자원을 추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 기준선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나 제품에 대한
범위, 프로젝트 범위가 전반적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자, WBS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그 범위죠. 그 각각의 작업 덩어리들이 얼마만큼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를 추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원을 추정할 때는 활동 단위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WBS에 나와 있는 워크 패키지 단위에서도 우리가 자원을 산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범위 기준선에 나와 있는 WBS나 범위 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범위에 대한 설명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자원이 얼마큼 필요한지 추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문서들이 있죠. 여기서 활동 속성이나 활동 목록, 우리가 일정 관리에서 스케줄을 만들기 위한 액티비티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 액티비티 활동 리스트에는 활동별로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를 거기에 이미 열거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액티비티별로 이미 열거되어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그 자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제목이 뭐예요? 활동 자원 산정이에요. 그러니까 활동별로 지금 자원을 산정할 때 당연히 활동 목록이 필요하겠고, 그거에 대한 설명인 활동 속성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가정사항 기록부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데요. 가정사항 기록부는 특별한 어떤 생산성이나 가용성이나 작업 방식, 이러이러한 작업 방식으로 한다라는 가정이 있다 그러면 그 가정하에 어떤 자원이 얼마큼 필요하겠구나 라고 산정할 때 그 가정사항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원가 산정치가 나와 있는데요. 원가 산정치는 이미 그 원가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원가에 맞춰서 우리는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가 산정치가 이미 나와 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자원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 산정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원 수량이나 기술 수준, 몇 명을 투입할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투입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원가 산정치가 우리가 필요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 달력 그랬는데, 이 자원 달력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자원 달력이라는 것 자체는 자원들의 근무하고 휴무하는 달력을 얘기하는 거죠. 즉 이걸 다 모으면 가용 자원, 그래서 자원이 얼만큼 어느 시점에 얼만큼 가용한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점을 봐가지고 특정 시점에 많이 투입할지 적게 투입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는 리스크 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리스크 목록 중에서 특별한 리스크가 있다면 그런 리스크를 고려해서 자원을 더 투입한다든지, 그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리스크를 고려한 자원 투입이나 추정을 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산출물인 이 자원 요구 사항을 보시면은 당연히 같은 프로세스인 자원 확보와 자원 통제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자원을 확보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 나온 자원 추정한 내용들을 필요한 시점에 그 자원들을 추정한 자원량을 확보를 해야지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원 통제는 특히 물적 자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자재, 장비들이 어느 시점에 얼마큼 필요한지를 당연히 이걸 보고서는, 자원 요구사항을 보고서는 그 시점에 확보를 하기 위해,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한번 보죠. 먼저 활동 기간 산정. 기간 산정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물적 자원일 경우에는 얼만큼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인적 자원도 마찬가지 인력의 투입량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을 때는 기간이 적게 걸리겠고, 인력이 적을 때는 많이 걸리니까 그거에 맞춰서 기간을 추정할 때 참고해야 되겠고요. 또 일정 개발은 왜 필요냐면 일반적인 일정 모델 개발할 때 어떤 유형에 얼만큼 투입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을 우리가 네트워크 일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땡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또 여기다가 인력을 더 투입해서 기간을 단축하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때 당연히 자원 요구 사항을 봐가지고 적절하게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스케줄을 조정해서 최종적인 일정을 만드는 게 바로 일정 개발이죠. 그 다음에 원가 산정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수량 곱하기 단가 하면은 바로 그 물적 자원에 대한 것들이 재료비가 나오겠죠. 인적 자원은
노무량 곱하기 단가 하면은 원가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차피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그래서 자원 요구 사항에 나오는 수량 곱하기 단가 하면은 원가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 요구 사항 중에서 보면 특별한 자원이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이 너무 또 특별하게 많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리스크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든지 인력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만약 리스크로 식별이 되면 리스크 등록부에다가 등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 리스크 분석은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 정량적 리스크 분석은 오버럴 리스크, 즉 전반적인 리스크들을 분석할 때 주로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예산이라든지 프로젝트 전체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변성, 즉 얼마만큼 리스크가 있는지를 분석할 때 쓰는데, 특히 이제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그러한 자원의 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가변성을 평가할 때 정량적 리스크 분석을 쓴다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자원 요구 사항에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적당한 인력을 그 조달 필요성이 있는 그런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은 우리가 조달 관리 계획 수립할 때 포함을 시켜야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웃풋 중에 이제 산정 기준서는 뭐 당연히 이 자원 요구 사항을 산정을 할 때 결과적으로 가정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 분류 체계는 앞서서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자원의 종류들을 나열을 하는데, 이 자원 분류 체계는 자원 요구 사항을 다 집합해서 이런 종류들을 나열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나중에 자원 통제할 때도 쓰이지만은 지식 관리할 때도 쓰인다. 우리 통합 관리에 나오죠. 그래서 팀 구성 정보를 봐가지고 이러이러한 인력이 있구나, 이런 특별한 인력들이 있구나, 그러면 거기서 이러이러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구나, 그래서 또는 이렇게 그 정보들을 분류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팀 구성 정보를 보고서 우리가 지식 관리하면 되겠고요. 또 어떤 인력으로 또 어떤 지식들을 우리가 찾아서 기록하고 유지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판단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활동 기간 산정에는 필요한 건데, 기간 산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도 6.4에서도 위에서도 기간 산정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기간 산정할 때는 자원의 범주,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자원이 있는지에 대한, 그다음 유형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간 산정할 때도 특별한 자원의 종류나 유형을 봐가지고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높은 기술을 갖고 인력을 적게 투입할지, 낮은 기술 수준을 가진 인력을 많이 투입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자원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자원 통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적 자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원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자원이 부족한지 남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특히 부족할 때는 어떤 자원을 대체할지,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확보할 때 어떤 자원을 확보해야 될지, 이런 자원의 종류를 보고서는 우리가 통제하는 데 쓴다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인풋 툴 선택을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보죠. 뭐, 여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데, 여기,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풋 사항에는, 즉 우리가 활동 자원 산정, 즉 resource requirement라고 얘기를 하는 자원 요구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중에서 자원 관리 계획서가 필요하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는 식별하는 방법을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식별 방법 또는 정량하는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물적 자원에 대한 수량, 뭐 이 등을 어떻게 정량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참고가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범위 기준선인데, 범위 기준선에는 프로젝트,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범위나 제품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범위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이런 자원들 이러이만큼 필요하겠구나라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고려하는 데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상세한 그러한 자원을 추정하는 데 쓴다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범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고급 인력을 투입해야 되겠구나, 전문가를 투입해야 되겠구나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는데 좀 높은 수준의 상위 수준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고할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는 이제 여기 프로젝트 문서 중에서 활동 목록인 속성이 들어가 있는 활동 목록이죠. 그래서 물론 활동 속성 자체는 이제 활동 목록을 정할 때 그거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그 주요 특성들을 같이 기술을 하게 되는 거라서 한 세트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어쨌든 활동 속성을 고려해 가지고 각각의 액티비티별로 실제 어떤 자원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거죠.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추정 단위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에서 일반적으로 기록되어 있던 주요 가정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건 외주 주는 것으로 가정한다, 뭐 또는 이것은 기술 수준이 3단계 이하인 사람만 투입하는 것을 가정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가정사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생산성도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가용성도 생각할 수도 있겠고, 원가도 생각할 수도 있겠고, 작업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로서 특별한 가정사항이 검토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가 산정치인데요. 원가 산정치는 이미 원가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얼마의 원가가 쓸 것이다라는 게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은 이 원가에 맞춰서 사람을 투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술 수준, 그러니까 원가에 맞는 기술 수준이나 수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수집해야 되게, 요구사항을 만드는 거죠. 지금 자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 달력은 우린 리소스 캘린더라고 얘기를 하고, 각각의 자원별로 근무 시간, 휴무 시간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자원 달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자원 달력을 다 합치면은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인력이 가용한지, 이런 자원 가용량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원 달력 같은 경우는 가용 자원 정보에 맞춰 가지고 프로젝트 C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가용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자원에 대한 요구 사항을 우리는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특별한 리스크가 있다면 리스크도 고려해야 되겠죠. 뭐 특정 이런 부분을 작업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리스크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런 기술적인 리스크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를 도입해가지고 또는 컨설턴트를 투입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자원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우리는 리스크 관리 대장을 참고한다라는 거죠. 그 밖에는 이제 일반적인 기업 환경 요인과 그 다음에 조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절차와 정책 이런 거에 따라서 한다라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이건 반복적인 사항이니까 뭐 구태여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고요. 자, 그러면은 활동 자원 산정의 도구및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 판단이라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상향식, 유사 산정법, 모수 산정법은 여러분들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스케줄을 만들 때 기간 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가 예산을 편성할 때 원가를 산정한다든지 할 때 나온 기법들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산정과 관련된 부분에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상향식 산정법.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하나하나의 작업 요소 단위별로 이렇게 추정을 해갖고 위로 더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더해가지고 위로 더하고, 그러니까 세부 작업 덩어리별로 우리가 추정을 해가지고 더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어때요? 정확도는 굉장히 높은 그러한 방식이 되는 거고요. 이거와 반대로 이 바텀업 타입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게 바로 유사 산정법이죠. 과거에 수행했던 유사한 프로젝트의 그 추정치를 갖다가 거꾸로 브레이크다운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시간은 짧게 걸리고 쉽게 할 수는 있지만 정확성이 낮다라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신속 산정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상위 수준만 식별할 경우에 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모수산정법은 계량화된 그러한 기반에 의해서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선례 데이터와 변수의 통계적인 관계 그리고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은 그거죠. 예를 들면은 도면을 한 장 그리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가가 될 수 있고 또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또는 자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총 5장을 그려야 되면은 얼마가 곱하기 5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이러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으로 보면 우리는 y는 5x 이렇게 뭐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간단한 이런 식이지만은 그게 하나의 이제 어떤 거창한 알고리즘으로 좀 더 복잡한 상황으로 우리 모델링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인데 뭐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요. 우린 그냥 표현하게 편안하게 뭐 한 장 하는데 뭐 5라는 시간 또는 단위 시간 또는 단위 예산 또는 단위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5장 할 때는 5개가 필요하구나라고 그대로 뭐 비례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모수산정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5번째는 데이터 분석인데요. 데이터 분석 중에서 대안 분석이에요. 대안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대안을 우리가 자원도 투입을 하려면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도저를 대형 불도저를 한 대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소형 불도저를 3대를 투입할지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원의 역량이나 기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는 어떤 그 자재나 도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수동으로 할지 자동으로 할지 임대할지 구매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안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자원 산정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동화된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 산정치를 개발할 수 있는 자원관리 소프트웨어 물론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정보 시스템 안에는 그런 자원관리 소프트웨어가 같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좀 더 이 소프트웨어 안에 투입된 자원 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만큼 자원이 가용하구나 또 우리가 자원이 어떤 종류가 있구나 단가는 어떻게 되구나 그 다음에 각각의 자원에 대한 근무와 휴무 또는 가용성은 어떻게 되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PMIS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원 산정도 플래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래닝 미팅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필요한 자원이나 자재 이런 것들을 플래닝 미팅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활동 자원 산정의 아웃풋은 뭐냐? 자원 요구사항 그래서 resource requirement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작업 덩어리별로 어떤 종류의 자원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어떤 자원의 종류가 얼마만큼 필요하다를 최종 결정한 거죠. 그래서 흔하게 보면 이렇게 그냥 테이블 단위로 이렇게 있어갖고 1, 2, 3, 4 이렇게 있으면은 요것에 투입되는 자원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량 얼만큼 투입돼야 되는지 수량, 그 다음에 언제 투입돼야 되는지 시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작업 덩어리별로 필요한 자원의 종류, 수량, 시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이걸 할 때 여기 이제 가정 이러이러한 가정인데 여기다 가정사항을 명시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가정사항 목록에다 우리 기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기타 이제 이거를 이런 자원 요구 사항을 편성할 때 뒷받침하는 그런 산정 기준, 다른 말로 하면 산정 근거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얼마만큼 언제 필요하다고 어떤 종류가 필요하다고 했는지에 대한 그런 산정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산정 개발에 필요한 사용되는 방법, 그래서 산정 근거를 기술을 해야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정의 개발에 대해서 사용되는 자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전에 유사한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따왔다, 참고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산정 과정에서 내린 가정사항이라든지 제약, 산정 과정에서 내렸던 가정과 제약사항도 명시를 해야지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산정치 범위, 자재 및 인력에 대한 수량은 최저
수량은 최저 얼마에서 최고 얼마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이 산정치의 범위죠. 그 다음에 신뢰도 수준, 우리가 여기에 어떤 자원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 아니면 높은 수준의 신뢰도다, 낮은 수준의 신뢰도다.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타 이제 산정치에 영향을 주는 만약 식별된 리스크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리스크들도 함께 기록을 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활동 자원 산정의 아웃풋의 세 번째는 뭐냐면 자원 분류 체계예요. 그래서 Resource Breakdown Structure라고 얘기해서 RBS인데, 우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대표적인 RBS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Risk Breakdown Structure.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Resource Breakdown Structure.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RBS는 리스크에 대한 종류, 카테고리, 범주와 그 다음에 유형별로 자원을 분류한 개통도예요. 여기 이런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자원에 대한 것들에서는 뭐 노동력이나 자재냐 장비냐, 그 여기 밑에 그림에 보신 것은 인적 자원이냐 재료냐 장비냐 이런 범주를 정해야지 되는 거고, 그 밑에는 이제 역할들이나 종류들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수준의 기량을 갖고 있냐, 스킬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이런 종합적인 RBS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RBS는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 지금 아웃풋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어디다 쓰느냐? RBS는 우리 그 앞에서 공부를 이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뒤에 나오는 자원 관리에서 자원 통제라는 마지막 프로세스에서도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 관리에 보면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 관리에도 쓰죠. 또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에 대한 스케줄 일정 관리 부분에 보면은 활동에 대한 액티비티에 대한 기간을 추정하는 기간 산정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여기서도 쓰죠. 그러면 이런데 왜 쓰냐 하면은 이걸 보고서는 이러한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뭐 문제가 있다면 이 사람으로 대체가 가능할까? 또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특별히 별도로 다시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자원 통제에서는 만약에 문제가 될 때 어떤 자원으로 우리가 대체할 것인지, 어떤 자원을 재확보할 것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모두 이러한 RBS라는 이러한 그림을 보고선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웃풋의 네 번째는 각종 문서. 그래서 우리 활동 자원을 추정을 하면서 속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속성이라는 것은 액티비티라고 얘기를 하는 이 활동에 대한 특징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크게 보면 속성에는 이거는 어느 단계에서 하는 작업이다라는 단계도 속성이 될 수가 있겠고, 이거는 어느 지역 또는 어느 에리어에서 하는 작업이다라는 것 하나의 속성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건 어느 팀에서 하는 거다. 이런 각각의 액티비티별로 갖고 있는 이런 특징들, 그걸 우리가 속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원을 할당하다 보면 그 투입되는 자원도 하나의 속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링 할 때 단계별로 스케줄을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한다. 또는 이거를 이제 하나의 지역별로 스케줄을 따로따로 구분한다든지, 팀별로 스케줄을 구분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쓸 때 우리가 활동 속성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자원 종류별로 우리가 스케줄을 만든다든지 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자원 속성도 업데이트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우리 앞에서 자원의 종류와 수량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이때 우리 앞에서 뭐가 있으냐면 산정 기준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산정 과정에서 내린 그 산정 근거들인데, 거기에 봐도 과정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산정하는 데 있어서, 자원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가정했던 새로운 전제 조건이라든지 산정 과정에서 내린 그런 가정사항들을 가정사항 기록부에다가 명시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훈사항은 우리 활동 자원 산정을 하는데 우리가 얻었던 산정치 개발에 있어서도 어떤 효과적인 기법이 있었다. 그러면 기록해 두면은 다음에 또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프로젝트 자원 관리의 세 번째 프로세스는 자원 확보입니다. 이 자원 확보는 실행 프로세스 그룹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실행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계획된 대로 사람을 또는 장비나 자재를 확보하는 일이죠. 이렇게 필요 시점마다. 그래서 자원 확보라는 것은 우리가 수행할 작업을 완료하려면은 사람도 필요하고 설비나 장비, 자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모든 자원을 확보하는 업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비나 자재 같은 경우는 뭐 쉽게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장비나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신경 써갖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일정이 늦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때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점에 제때 확보하는 것들이 우선 필요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그래서 적절한 사람은 적절한 시점에 확보하는 노력이 실제 보면 가장 프로젝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원에 우리가 미리 계획한 자원관리 계획에 따라서 사람을 또는 장비나 자재를 확보해 갖고 그 액티비티에다가 자원을 할당하는 게 이제 여기서 해야지 될 일이죠. 그래서 필요한 자원이라는 것 자체는 수행 조직의 내외부 자원에 해당되는데 내부 자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른 뭐 기능 조직이나 또는 우리 자원 관리자로부터 획득하는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은 외부 자원에는 조달 프로세스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부 자원과 외부 자원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자원 확보 문제를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기업의 환경 자체도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냥 쉽게 그 인사발령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갖고 프로젝트 팀이 구성이 되지만은 서양에서는 개인의 어떤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프로젝트 매니저와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이 선택하는 선택의 여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저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실력을 갖춘 그러한 팀원들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원 확보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고 사실은 프로젝트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투입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 환경 자체도 차차 이 자원 확보라는 걸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점점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나 프로젝트 팀은 필요한 팀 자원이나 물적 자원, 사람이나 장비, 자재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상 또는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고 이때 이제 어떤 비용이라든지 코스트라든지 경제적 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이런 것들의 제약이나 가정 사항들을 고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자원이 부족할 때는 어떤 다른 대체 자원을 배정하는 쪽으로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원 확보의 IPO를 보면 당연히 확보를 하게 되면 자원을 확보하게 되면 확보된 자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웃풋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실물 자원 배정표,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팀 배정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원들에 대한 목록을 표시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인적 자원의 목록은 팀 배정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물적 자원의 목록은 실물 자원 배정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실물 자원 배정표 또는 물적 자원 배정표라고도 하죠. 우리 그 PMBOK에서 번역은 실물이라는 표현하고 물적이라는 표현을 막 혼용해서 막 쓰고 있고 통일되지가 않는데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물 자원 배정표 또는 물적 자원 배정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해진 자원관리 계획서나 조달관리 계획서 내부 인력, 외부 인력 또는 내부 자원, 외부 자원에 대한 확보 방법을 여기서 참고를 해야지 되겠고요. 기타 이제 원가 기준선에 나와 있는 원가를 고려해서 사람을 확보해야지 되겠고 기타 자원의 가용성이라든지 자원 요구사항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앞에서 우리 그 자원에 대한 요구사항
자원 산정을 통해서 자원 요구사항이 나오는데 이 필요한 자원에 맞춰서 우리는 확보를 하는 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참고해야 될 자료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자원 확보 프로세스의 데이터 흐름도는 상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보된 결과물이 바로 뭐냐면 실물 자원 배정표, 그러니까 물적 자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PMB학 BOK에서는요, 일부에서는 실물 자원 배정표라 했다가 또 물적 자원 배정표라 했다가 번역을 좀 두 가지로 막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자원은 물적 자원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인적 자원 목록은 당연히 뭐예요? 팀 배정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정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뽑아서 배정한 배정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팀원들의 목록이다. 그래서 확보한 자원에 대한 목록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뽑는 거죠. 사람을 뽑는 거고 자재 같은 거는 확보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9.3 보시죠. 우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필요한데요. 당연히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자원 관리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부 자원에 확보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 되겠고요. 외부 자원 같은 경우는 조달 계획에 나와 있는 확보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외부 자원을 확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가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에요.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자원을 확보하기엔 예산.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문서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일정은 뭐예요? 일정은 당연히 그 일정, 필요로 한 일정, 즉 자원 확보 시점에 맞춰서 자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또 뽑고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로 한 부분들이고요. 자원 달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 투입 기간, 가용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기간에 얼마만큼 가용한지 이런 것들,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시점에서 자원을 뽑아야 되는 거죠. 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2의 활동 자원 산정을 통해서 나온 자원 요구사항이 있단 말이죠. 이 요구사항은 당연히 각각의 액티비티별로 어느 시점에 어떤 자원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계획되어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원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필요한 종류의 자원을 필요한 시점에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관리대장도 있는데요.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은 특정 자원에 대해서 그 이해관계자의 어떤 요구나 기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자원에 대한 요구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 확보에다 참고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아웃풋을 보시면은 이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런 자원을 확보 못하니까 대체해야 되겠다, 뭐 다른 자원으로는 바꿔야 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변경 요청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실물 물적 자원 배정표가 있는데 얘는 그 자원 통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원 통제는 물적 자원만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팀 개발, 팀 관리와, 인적 자원은 팀 개발, 팀 관리와 관련되어 있고 물적 자원은 자원 통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목록표에 자원 목록이에요. 그래서 물적 자원 목록표는 자원 통제를 통해서 자원의 유형이나 수량이나 위치, 내부 할 것인지 외부 아웃소싱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한다. 즉 계획대로 그 자원들을 잘 쓰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필요할 때 새로 확보하고 막 변경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물적 자원 배정표 목록이 필요하겠고요. 사람 같은 경우는 뽑아놓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의 역량과 팀의 역량을 높이는 팀 개발, 그 다음에 그 인력들 가지고 프로젝트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팀 관리 업무, 이런 것들이 사람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지식 관리할 때 이제 사람들에 대한 배정된 팀원들에 대한 그 역량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지식으로 우리가 저장하기 위해서 지식 관리할 때 그런 역량이나 경험 정보를 필요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간 산정할 때도, 활동 기간 산정할 때도 어떤 인력이 배정됐는지에 대한 것들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단가,
곱하기 뭐 기간 뭐 이렇게 계산할 때 원가를 산정할 때도 쓰겠지만은 실제 어떤 인력이 투입됐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술 수준 높은 인력인지 기술 수준 낮은 인력인지에 따라서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활동 기간 산정에도 필요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정 개발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정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줄이거나 밀거나 중첩되거나 우리 소위 앞에서 나왔던 크래싱이나 패스트 트래킹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때 뭘 필요로 하냐면 팀원 배정표, 그러니까 팀원들의 목록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는 팀원 몇 명을 더 여기다 투입을 시켜서 그래서 이 기간을 크래싱 해야 되겠다 등등 이런 결정을 내릴 때 팀원 목록인 프로젝트 팀 배정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팀 개발과 팀 관리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팀원들의 명부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뭘 해야 돼요? 팀 개발 업무, 팀 관리 업무 이 대상자들이 팀 개발 및 관리에 대한 대상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할 때는요, 실제 대응에 투입될 자원이 필요해요. 대응을 수행할 자원이 필요한데 여기 팀 배정표나 자원 배정을 보고서는 그 자원이나 팀원들을 대응 활동에다가 투입시키는 걸로 할 때 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정된 배정표 중에서 외부로부터 조달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조달 활동에 하려게 되면 조달 활동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구매 업무, 계약 업무에 필요한 그런 인력들을 조달 관리 계획에다 수립할 때 반영을 하기 위해서 특히 팀원 목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 달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이거는 자원들의 휴무, 근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은 자원의 가용성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기간에 얼만큼 자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간 투입되는 자원의 양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겠고 가용성에 따라서 인력을 더 투입시키고 빼고 뭐 이렇게 크래싱 하거나 이럴 때 인력 일정 개발에도 참고를 해야지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 계획대로 잘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만약에 잘 안 될 때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원 달력을 보고서 가용성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더 인력을 추가할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로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액티비티별로 자원 산정할 때도 자원 달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미 이게 9.2인데 여기 보시면 9.3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9.2를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자원 달력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9.3에서 자원 달력이 만들어지면은 다시 더 구체적인 자원 산정을 할 때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특성인 점진적인 구체화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획 활동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구체화할 때 이때 이미 자원 달력이 나와 있다면 다시 더 구체적인 자원 산정을 할 때 또 참고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팀 개발 활동 중에 대표적인 교육이죠. 교육을 상상을 하면은, 자, 교육을 투입하려면, 어느 시점에 어떤 인력이 얼만큼, 가용한지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한 시점에 우리가 팀 개발 목적으로 교육을 보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인력이, 가용 인력이 충분할 때 팀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하기 위해서, 자원 달력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할 때는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대응 배정 그러니까 시점 그래서 어떤 인력을 어느 대응 계획에다 그 대응 방안에다가 어떤 인력을 투입할지를 결정을 할 때 특히 그 중에서도 어느 시점에 자원들이 더 가용한지 충분한지 또는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가용성을 보고서는 대응 시점을 결정하는 데도 참고한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인풋, 툴, 센터, 커넥, 아웃풋을 다시 한번 앞에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인풋에는 뭐가 있는 자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원 관리 계획서나 조달 관리 계획서는 뭐예요?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들어있는데 자원 관리 계획서는 내부 자원을 그 다음에 조달 관리 계획서는 외부로부터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나 그 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을 모두 이용하기 위해서 자원관리 계획서와 조달관리 계획서를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가 기준서는 왜 필요하냐?
이 사람을 뽑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승인된 예산이 얼마구나, 그 범위 내에서 사람을 확보하는 일을 해야지 되는 거죠. 물론 사전에 그 계획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가용한 자원이 없을 경우에 대체 자원이나 다른 자원을 이렇게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경우 이런 예산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밖에 참고해야 될 프로젝트 문서에는 프로젝트 스케줄이라는 건 당연히 그 필요한 이게 스케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이 해당 시점에 각각의 해당 시점마다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스케줄은 필요하죠. 일정에 맞춰서 자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자원 달력이라는 것부터는 자원에 대한 투입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의 그 자원들이라는 것은 모든 자원은 자기의 노는 날과 근무하는 날에 대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간별로 이렇게 보면은 어느 기간에 얼마만큼 인력이 이 기간 동안에 이만큼 가용하다, 이 기간 동안에 이만큼 가용하고 이 기간 동안에 이만큼 가용하다, 이런 가용한 인력과 그 다음에 가용성과 그 다음에 이런 소요에 대한 것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인력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용성,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는 시기와 그 양,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여기서 해야지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프로세스인 9.2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활동 자원 산정이 있었어요. 활동 자원 산정을 통해서 나온 Resource Requirement, 자원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작업 단위별로 어떤 종류의 자원이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필요하다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 자원 요구사항에 맞춰서 자원을 확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은 이해관계자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어떤 자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나 기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목록이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은 그들에 대한 어떤 신상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들의 기대와 요구, 이런 것들이 각각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이들에 대한 신상과 기대 요구가 나와 있는 게 바로 이해관계자 관리대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대와 요구 중에서 이런 작업에는 이런 인력을 반드시 투입해서 우리가 품질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그럼 거기에 그런 요구와 기대에 맞춰 가지고 사실 그 사람을 확보해야지 되는 거죠. 자원을 확보해야지 되는 거죠. 그 밖에는 기업 환경 요인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자원 확보 정책과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원 확보의 도구 및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및 기법을 보면 첫 번째, 의사결정에 의한 방법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는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 방법을 쓴다라는 거죠.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것은 뭐 앞에서도 계속 나오지만은 물적 자원을 결정하든 아니면 인적 자원을 결정하든 간에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기준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다기준이라는 이 다기준 의사결정의 기준이 뭐가 되냐? 상대적으로 중요성에서 가중치를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밑에 나와 있죠. 팀 자원이나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에 모두 해당되는 그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뭐가 있냐면 바로 가용한지 여부, 원가가 싼지 비싼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투입해야 될 자원이 있다고, A라는 자원, B라는 자원, C라는 자원이 있다 그러면 각각의 A라는 자원의 가용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가용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B라는 자원의 가용성은 어떻게 되는지, C라는 자원의 가용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원가는 많이 드는지 적게 드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러한 결정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우리는 지금 원가 절감이 첫 번째 우선순위니까 원가 절감에다 가장 가중치를 많이 주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밖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가용성이나 원가나 능력은 아주 공통적인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에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인적 자원과 같은 팀 자원에 쓰이는 형태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식이나 기량,
또 뭐 경우에 따른 태도, 뭐 국제적인 요인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도구미 기법은 대인관계 및 팀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을 확보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협상 능력과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러한 소위 영향력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는 PM은 뭘 해야 되느냐?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펑셔널 매니저들한테 가서 각 기능 부서장들한테 가가지고 이 인력을 나하고 프로젝트 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협상을 해야지 될 필요죠. 그래서 최고의 자원을 뽑아야 돼요. 또 어떤 자원이 이미 다른 프로젝트 팀에 인벌브 돼갖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 팀의 PM과도 협상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조직이나 공고업체에서 희소성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든지 자격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거기하고도 협상을 해가지고 확보하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이제 협상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문화보다는 굉장히 서양식 문화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실제 협상뿐만 아니라 PM은 그런 인적 네트워크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갖고 어느 시점에 어디에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도 많이 알고 있어야지 그런 사람을 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PM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도구미 기법은 사전 배정 방법입니다. 사전 배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리 아예 확보할 필요 없이 미리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미리 결정된 방식이라는 건 뭐를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입찰의 경우 특히 보면 우리 제안서를 작성할 때 제안서 내용에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프로젝트 수행하겠다라는데 뒤에 보통 보면 이 프로젝트에 투입될 PM이라든지 주요 팀원들에 대한 이력서가 첨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력이 첨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는 이미 제안에다가 이런 주요 멤버들에 대한 이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사전 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젝트 차터와 같은 프로젝트 헌장에다가 이미 그 경영층에서 우리 프로젝트에는 이러이런 팀이 인벌브 된다라고 아예 명시를 한다든지 PM은 누구로 하고 거기에 주요 멤버들은 누구를 투입하는 걸로 한다라고 아예 프로젝트 차터에다가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를 우리는 사전 배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가상의 팀을 통해서 실제 이제 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을 우리 팀으로 와가지고 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팀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하나의 자원을 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즉 대면하지 않으면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뭐냐면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화상회의 이런 여러 가지 의사소통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가상팀을 만들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경우는 좀 덜 하겠지만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다른 주에 사는 사람이 프로젝트 팀에 인벌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이사 올 필요 없이 본인의 집에서 자택근무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필요시에만 화상회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특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필요할 경우에 그런 사람들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교대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동 제약이 있는 사람, 장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출장하기에 출장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경우에는 그냥 그 가상의 팀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팀을 하게 되면 물리적인 장비라든지 사무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걸 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가상팀을 운영할 수 있는데 가상팀을 운영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의사소통 계획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같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느냐, 의사소통 환경이나 채널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원 확보 프로세스의 아웃풋은 뭐냐? 당연히 확보된 자원의 목록이다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확보된 자원에 대한 목록인데
물적 자원에 대한 배정표, 그래서 그 물적 자원 목록인데 자재 장비들에 대한 그런 목록에 여기 해당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자재 또는 어떤 장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위치까지도 목록에다 같이 기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적 자원에 대한 목록이죠. 그래서 우리는 팀 배정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팀원들에 대한 목록이 나오는데 그 단순하게 목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엔 명부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연락처 이런 건 기본이겠고 그 역할과 담당이 무엇이냐까지도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기술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형태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팀 배정표는 어디에 쓰이냐, 어디에 인풋으로 쓰이냐면은 우리 뒤에 오면 9.4 바로 다음 프로세스인 팀 개발, 그 다음에 9.5에 해당되는 그 다음 프로세스인 팀 관리에 쓰인다라는 거죠. 즉 팀 개발은 프로젝트 팀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개인의 역량과 팀 전체의 역량을 높여가지고 팀워크를 높여가지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팀 개발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팀 목록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개발 대상자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팀을 관리하는 관리 대상자들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또 이렇게 사람들을 확보해 놓으면 뭐가 이제 확정되냐면은 자원 달력이 이제 확정되는 거죠. 리소스 캘린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휴무고 언제부터 근무하고 언제까지 휴무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근무와 휴무에 대한 그런 또는 주말과 공휴일까지 다 나와 있는 그런 행태들을 우리는 자원 달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B라는 사람은 요때는 놀고 또 이렇게 근무하고 놀고 근무하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은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인력이 가용한지 적게 가용한지 많이 가용한지 이런 자원에 대한 가용성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원 달력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의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이지만은 그것을 다 합치면은 자원에 대한 가용성을 이용하는 데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원을 확보하다 보면은 필요한 자원이 확보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만약에 이제 생각보다도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거보다 고급 인력밖에 없다. 그러면 뭐가 늘어나야 돼요? 예산이 늘어나야 되죠. 원가가 증가하고 예산이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특정 기간에 또 자원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일정을 조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변경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경을 발생하면은 그 변경은 우리 통합변경 통제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거고요. 이제 승인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업데이트 시켜줄 수가 있는데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그래서 업데이트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우선 첫 번째 하다 보면은 자원 관리 계획서가 업데이트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확보하는 과정에서 확보 방식, 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그게 확보 방식 자체를 방법 자체를 바꿀 수도 있겠고요. 또 자원을 확보한 결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없어고 대체 인력으로 하는 바람에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럼 그 결과로서 원가 기준선, 그래서 예산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일정 기준선 대신 이런 각종 문서 일정이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일정 기준선 자체를 변경하기보다는 원래 기준선 대신 실질적으로 현재 이 상태를 이만큼 더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초래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가 좀 더 심각해져 가지고 문제가 될 경우 우리 소위 말해서 일정 분석을 통해서 그 성과를 측정했을 때 심각할 경우는 그땐 기준선을 바꿔줘야 되는 거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 현재 상태의 일정 기준선이 아니라 현재 상태의 일정부터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밖에는 이제 자원 분류 체계, 실제 우리가 자원에 대한 종류를 이렇게 계층 구조로 이렇게 쭉 자원의 종류를 나열을 했는데 자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인력이 확보 불가능해 갖고 대체 인력으로 이런 종류의 인력을 우리가 확보했다 그러면 우리의 자원 분류 체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시켜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이 작업에는 어떤 종류의 자원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계획한 게 바로 뭐냐면 자원 요구 사항이었었어요.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여기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신 이런 종류의 이런 그 인력을 확보했다 그러면 그 자원 요구 사항 자체도 다시 업데이트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대신 이런 인력 대신 이러한 인력들을 우리가 대신 대체 인력으로 확보했다.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새로 생성되더라. 예상이 되더라.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더라. 그러면 리스크 관리 대장에다 그 새로 식별되는 리스크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새로 투입된 이러한 자원 자체는 바로 뭐냐면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이해관계자 목록에 없었던 그러한 새로 이런 확보된 인력 자체는 바로 새로운 이해관계자들로서 이해관계자 목록에 넣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관리 대장에다가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죠. 자, 기타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자원에 대한 가용성이나 이런 것들도 업데이트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자원 확보나 배정 할당 관련된 뭐 절차나 아니면은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지침 뭐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은 환경 요인과 조직 프로세스 자산도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